비면책 채권이에요. 비면책 채권. 비면책 채권도 좀 두 가지로 나눌게요. 첫 번째,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하고 고의 중과실로 인한 생명 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채권. 예, 여러분들 이번 시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는 것,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채무자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간혹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막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채권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자주 하는 질문들이고, 실무상 이제 이런 채권들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무실에서 업무 처리할 때 이제 약간 복잡해지고 어려운 것들이라 실무상 자주 일어나는 채권들이라 오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를 반대로 하면 채권자들이죠. 채권자금을 올립니다. 예외 없이 모두 다 올립니다. 그래서 채권에 포함되는 것은 모든 채권입니다.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게 무엇이냐? 안 되는 게 아니라 별도로 관리되는 채권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별채권이라는 채권들이 있어요. 별채권. 별채권은 이제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을 말하는 거거든요. 담보권이라는 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근저당권이나 질권 설정된 겁니다. 질권은 이제 어려우니까, 근저당권은 뭐냐면 여러분들 아파트나 자동차를 사실 때 대출을 받으시죠. 아파트도 실제 현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하신 분들은 100명이 한두 명 계시나요? 전부 다 대출 받으면 은행에서 아파트에다 뭘 설정하죠? 근저당권 설정하죠. 이때 은행은 별채권자가 됩니다. 담보가 갖고 있는 채권자. 그 다음에 자동차를 할부로 사실 때 자동차의 담보권, 근저당권을 설정하시죠. 이제 이때 그 어떤 캐피탈이라든지 이렇게 담보가 설정된 채권들, 이런 것들을 별채권이라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 대출 받으실 때 이땐 질권 설정하거든요. 이걸 별채권이랍니다. 이것들이 왜 실무상 문제가 되냐면 이 별채권, 그러니까 일반 채권과 다르다는 것들, 다르다. 그러니까 이 별채권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냐면, 일단 별채권자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담보물 있잖아요. 아파트나 자동차나 전세보증금에서 그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렇게 변제받을 수 있는, 일반 채권자보다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채권자들은 내 담보물에서 자기의 채권을 만족을 얻으면 그걸로 끝나는데, 예를 들어서 만족을 내 담보물에서 다 얻지 못하면 다시 채무자한테 받아야 할 채권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일반 채권으로 바꿉니다. 어렵죠? 이제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동차를 샀어요. 자동차를 샀는데, 쉽게 얘기해서 어찌어찌 하다가 내가 채무가 힘들어서 채무자가 자동차를 샀는데 1,500만 원 할부를 긋게 됐어요. 그래서 1,500만 원 근저당권 설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들어가요. 그러면 이 자동차의 근저당권자인 캐피탈이 있다고 존재하면 A 캐피탈을 할게요. A 캐피탈은 별채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별채권을 기록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처리되냐? A 캐피탈은 이 자동차를 공매를 넣으면, 예를 들게요. 1,500만 원 근저당권을 잡았는데 이 차가 채무자가 힘들어서 이 차를 공매를 넣었어요. 그럼 1,000만 원에 매각이 됩니다. 1,000만 원에 매각이 되면 A 캐피탈 근저당권자는 그 1,000만 원을 우선 가져올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 담보물에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별채권자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1,500만 원 받을 거 있는데 자동차가 1,000만 원에 공매가 돼서 1,000만 원을 받게 되면 500만 원을 덜 받게 되죠. 500만 원. 그래서 A 캐피탈을 이 500만 원 차익분에 대해서 일반 채권자 목록, 일반 채권으로 500만 원 올려서 개인회생을 납입하시면서 이 채권을 없애게 하는 별채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 목록에 반드시 다 기입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비면책 채권이에요. 비면책 채권. 비면책 채권도 좀 두 가지로 나눌게요. 첫 번째,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하고 고의 중과실로 인한 생명 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채권. 이것들은 일반 채권자 목록에 올려서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개인회생 재판부에서 탕감료 얼마 해서 변제가 인가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요. 근데 방금 말한 비면책 채권들,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도 있잖아요. 이분도 채무자분들이 매달 변제금을 납입하면 배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채무자 변제 기간이 끝나면 면책 판결이 나오거든요. 그럼 면책 확정 판결이 딱 나요. 그러면 이 비면책 채권자들은 거기서 거의 끝나냐? 안 그렇습니다. 그 면책 확정 판결을 받아도 이 비면책 채권자들은 계속 채권자들한테 원래의 원리금을 계속해서 청구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 법원에서 면책 판결을 나더라도. 그리고 개인회생 법원에서는 이 비면책 채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를 문제가 되거나 절차를 중단시킬 수가 없어요. 개인회생 채권은 그냥 전체적인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서 개인회생을 인가를 해주고 면책을 하는 것 뿐이고, 실제 이게 비면책 채권인 거는 비면책 채권자들이 일반 소송을 통해서 이거는 비면책 채권이니까 너는 계속해서 원리금 갚아라 이렇게 들어오면
채무자는 계속해서 갚아야 됩니다. 네, 두 번째, 비면책 채권들 중에서 임금하고 세금 등 이런 것들, 공과금이요, 4대 보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무조건 비면책 채권이거든요. 방금 전에 설명드린 비면책 채권인데, 방금 전하고 이 임금, 세금 등은 개인회생 절차 진행에서 달라요. 임금, 세금은 있잖아요. 변제기간 총 36회에서 18회, 20회, 22회 안에서 임금, 세금 등이 완납이 100% 변제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인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과 좀 다르죠. 임금, 세금 등은 반드시 변제 계획 안에서 100% 완납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인가를 해주지 않아요. 개시 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별채권, 그 다음에 비면책 채권 중에서 손해배상 채권하고 임금, 세금 등이 개인회생 채권에 다 올려야 되는 거지만 처리하는 방식은 다릅니다.